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느덧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으로 마스크 쓰기는 일상이 되었고 의료진의 피로도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시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본선급 예선이 펼쳐지고 있는 대구 중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정치인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선 날 함께 치러지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국구 핫플레이스급이라는 소식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후보 등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 인사들이 출사표를 공식화하면서 본선 같은 예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간 후보군에 거론돼 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대선 상황도 중남구의 정치 환경도 녹록지 않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러닝메이트의 이 위치에서 선거에 나서는 것이 대선에 좀 도움되겠다는 판단도 하게 되었고요. 주로 초선 의원님들이 배출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지역에 많은 현안이 큰 숙제가 있는데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는데 이준훈 전 수성구청장 출마 얘기고 있고 네.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설들이 있어요. 예, 이야기들이 있었던 한 주 같아요. 지난 13일에 이준훈 전 수성구청장이 이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간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다가 중남구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이 대구시장을 두고 홍준표 대표와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구체화됐습니다. 일단 홍준표 의원은요.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정치 진로는 대선하고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예. 그는 그렇게 지켜볼 일이고 중남구 선거로 돌아가 보면 네. 이 두 사람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3일에 이진훈 전 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홍준표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가요. 어쨌든 수성구청장 재선 출신이고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도요. 수성구 갑에 출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이 중남구가 아니라 수성구에 있는데 중남구에 왜 출마를 하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전 구청장은 25년간 대구시청에 근무를 하면서 중남구에 이뤄놓은 게 많다. 연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서도요. 오랫동안 고향을 지키며 활동한 사람을 배제한 채 중앙에서 인지도를 높인 중량급 정치인이 이제 낙하산으로 전략공천을 받는다며 누가 고향을 지키면서 정치를 하겠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학창 시절과 공직 생활을 대구에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과 인연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인연 찾는다고 참 두 분 다 고생은 많으신데 네. 핵심은 공천을 받아야죠. 예, 그 그렇습니다. 인연이 아무리 깊어도 공천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특히 그렇죠. 다음 달 13일, 14일이 후보 등록일인데요. 국민의힘 당규는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하면 선거 45일 전에 추천을 해야 하는데요. 당장 내일이면 선거가 45일 전이거든요. 지금 공관위가 없으니까 공천이 안개 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이 종로를 제외한 대구 중남구 등 4곳의 보궐선거 지역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국민
참여 경선 형태를 취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가 지금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중남구는 1차 컷오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중에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공천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대구 중남구 지역구를 보는 시각이 조금 미묘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 민심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 본선거 같은 이 예선 후보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김 기자가 얘기했던 두 유력 후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 귀에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볼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 만인 오늘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은 코앞이지만요,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논란은 처음인 듯 여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잇따른 일터 사망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을 김용균 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지난 2018년 이 태안 화력발전소 이 컨베이어 벨트에 20대 노동자 김용균 씨가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속 컵라면이 참 애잔하게 느껴졌던 구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있었고 또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22,000볼트 고압선에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지역 포항제철에서 입사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노동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가 나면 보도를 보면요, 있으나 마나한 안전수칙,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 그리고 하청 문제 이런 것들이 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안타까운 죽음을 어쨌든 최소한 줄이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죠?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큰 차이입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안전 관련 내부 지침을 바꾸고 또 안전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건설업계인데요. 지난해 중대재해로 처벌이 확정된 사업장 576곳 중에서 59%가 건설업이었습니다. 기업하고 노동자의 입장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7곳이 있는데요. 이 7곳 책임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준 원청업체도 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은요, 도급, 용역, 위탁 등 이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이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규정을 했고 또 하청을 줬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최상위 책임자의 행위와 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처벌의 핵심인 경영 책임자 네. 등 이렇게 돼 있는 이 구절이 불명확해서 이 취지를 과연 잘 살릴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대목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 경영 책임자가 대표이사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자의적 해석, 과잉 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재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그럼 무조건 처벌되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요. 정부도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직이나 인력 등 형식적으로 갖췄을 때 이 해당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해석이 애매합니다. 노동계에서는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지 않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공사장에는 3년 뒤로 이 법 적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재해가 이곳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안전을 유예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들, 여야 대선 후보들 시각도 엇갈리면서 대선 이후에 이 법은 사실상 숨질 가능성이 크지만요. 최근 잇따르는 일터 사망 사고를 보면 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요. 늦었지만 경각심을 갖고 중대재해사고를 예방을 하고 또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는데 한 발 더 출발을 했다,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안 자체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네. 방향인 것 같고요. 네. 여러 번 지적되고 우리도 토론을 해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빨리 손질이 되어야지 이 법이 혼란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렇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의 교인 명단 누락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2심에서도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천 명과 동선이 겹치면서 대구시가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위해서 이 전체 교인 명단을 넘겨줄 것을 통보를 했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여러 차례 나눠서 냈고 또 130여 명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검찰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을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 초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요. 1년가량 만인 지난 19일에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판단의 근거가 뭐죠?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요. 명단 제출 요구가 법이 정한 내용, 방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학조사 범위에 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역학조사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유추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의 구체적인 직무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형사소송 말고 대구시와 신천지 간의 민사소송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이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재판부가 조정 권고를 했지만 대구시가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지난 14일에 이 소송을 낸 지 1년 6개월 만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첫 환자 발생 사실을 알고도 7시간이나 지나서 교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시기를 놓쳤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입장이고요. 신천지는 그 당시에 대구시나 정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 피해를 끼친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소상공인 400여 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이 8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요 수원지법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익숙해진 단어 하나, 법안 하나가 감염병 예방법인데요. 네. 이게 지금 불가피하긴 했어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예방법에 대한 것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는 문제 제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같은 보건 범죄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늘었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영업 제한 위반부터요 불법 집회 개최까지 유형은 다양한데요.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코로나19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방역 강화와 그리고 방역에 대한 협조, 감염병을 차단할 것이냐, 기본권을 지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방역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면 당국의 규제도 지금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어떤 게 가장 적절할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상황이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다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난 19일 대구에서 한 달 만에 200명을 넘었고 하루 뒤에는 364명으로요. 2년 전에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에서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유행으로 감염 위험도는 더 높아졌고요. 대구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증하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그 폭증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신 얘가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건 또 덜하다고 해서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나면
이제는 이제 끝날 종식이 것이다.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낙관을 하는 견해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지금 델타보다 높긴 하지만요. 증증화율은 4분의 1 정도로 낮기 때문에 계속되면은 인플루엔자, 이 독감처럼 풍토병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곧 종식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하지만 이르다 이런 시각도 많은데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를 극복하더라도 이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역시 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그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도 힘이 실리고 있긴 합니다. 문제는요. 환자가 급증하는 거는 모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환자를 의료계가 대응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대구시와 의료계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만 2년째 지속되면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주춤했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처럼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은 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나면 코로나 팬데믹의 끝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와 대응책을 점검해보고 코로나 종식은 과연 언제쯤 가능한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계속 그 오미크론 변이로 우세종이 바뀌고 하면서 정부의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변화된 대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책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보고 지금 오미크론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뭐 만 2년을 넘어서 정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반발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나마 유지가 되고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는 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평가를 한번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3T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의 규모를 철저하게 통제해왔고 그 결과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확진자 규모와 사망자 규모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어떤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 봐서는 특히 국민들과의 소통의 문제에서는 사실 조금 항상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작년 11월 달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적인 목표라 과정에 대해서 국민한테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또 시작을 했고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좀 추진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상당한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민복기 본부장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예, 김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소통 문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장단점이 있어서 사실 그 상당히 긴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소통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정한 거에 대한 부분에 국민들이 다 참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의 이제 전문가 단체와 2년 정도를 계속 꾸준히 논의하면서 대처를 했으면 좀 더 정부의 방침이 국민들께 전문가가 다시 또 설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좋았을 건데 그게 아쉬웠고요. 그러나 지역의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한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었는 게 지역은 이제 감염내과나 지금 예방의학이나 호흡기내과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다음 대구시 사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와 총괄방역대책회의나 그다음에
전체 우리 실처장, 그러니까 전담병원의 실처장님들과 하는 책임 보직자 회의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또 논의해서 결정했는 게 있고, 시민들께는 범시민 대책 회의를 통해서 시민 대표들과 소통했는 부분은 좀 잘한 부분으로 저희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패스가 논란 끝에 어쨌든 정지가 됐습니다. 정지가 됐는데 과연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다 이런 비판 혹은 방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평가해 볼 수 있는지요, 단장님? 사실 방역 패스는 이제 백신 접종 여부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정책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의 그 사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존중해주면서 공동체의 어떤 건강 보호라는 이익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오스트리아나 이런 국가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고 맞지 않으면 상당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고요. 반대로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이런 이제 유럽의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이제 백신 패스와 같은 제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소송들이 사실은 발생했었고, 프랑스나 독일, 미국에서는 어떤 전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에 대한 어떤 적용은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딱히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 일부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네. 종합해 보면 뭐 나름 주관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필요는 한 정책인데 사실 그 세부적으로 어떤 일관성, 그다음에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납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기준,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통을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민복희 본부장님, 지금 결국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사실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 청소년 방역 패스 문제가 제일 처음 학부형들의 불만을 제일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별로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 좀 괜찮지만 아이들 같으면 부모님들은 엄청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모님들 걱정을 하시고 주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방금 이제 전체적인 거를 개괄적으로 이제 우리 김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선진국이나 지금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도 백신 패스 적용이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왜 이런 반발심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왔느냐를 이제 우리가 되돌아보면 첫 번째 이제 소통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계속 제시하고 전문가들도 같이 나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조금 압박하듯이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문의가 이제 의료진에게도 오고 있죠. 정말 아이가 맞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이제 연구에 대한 거는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 10년, 20년 후에 빅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이제 예전의 거를 평가하고 향후에 이제 새로운 감염에 대한 예방법이나 이런 것도 연구가 될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잘 이제 정부나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 자체가 백신 패스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맞아야 되고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맞아야 된다 이런 이제 설득과 과학적인 이제 설명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되어야 되고 청소년 이 백신 접종은 정말 상당히 고심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어떤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되냐 아니면 맞지 말아야 되냐를 항상 따질 때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과 그다음에 손해 피해를 이제 동시에 고려해서 이득이 더 크다면 사실은 이제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대부분 청소년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델타 변이 이후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감염 유행의 양상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양상들은 이제 소아나 청소년 감염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오미크론 이후에는 사실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소아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서면서 미국 이제 FDA에서 12에서 15세의 부스터를 맞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추가 접종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소아나 청소년도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완료하는 게 현재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어떤 손해에 비해서 이익이 훨씬 크다. 네. 특히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거나 가족 중에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맞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 단장님 거리두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주실까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저희가 충분한 데이터가 이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정책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영국은 단기간에 오미크론이 확 퍼져서 이걸 통해서 어떤 집단 면역을 얻음으로써 사실 이 유행 상황을 조금 종식화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오미크론을 어느 정도 누를 수는 있습니다. 이 확진자 규모를 네. 누를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가 영국과 같은 그런 정책을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도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좀 고위험 환자 관리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라는 게 어떤 변종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오미크론은 우리 흔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에 있는 돌기 부분에 한 32개 정도의 변이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미크론이 아주 특성을 몇 가지를 가지는데 첫째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세포에 훨씬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전파력이 한 델타 변이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합니다. 대신 현재 개발된 백신들은 이 돌기 부분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에 대한 면역 회피 능력을 또 가지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이 폭발적인 확진자 규모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델타 변이가 주로 폐에서 많이 증식을 해서 심각한 폐렴을 일으킨다면 오미크론은 주로 기관지에 네. 염증을 일으켜서 심각한 폐렴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좀 중증화율은 낮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 또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미크론에 한번 감염되고 나면 오미크론에 대한 재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네. 또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면역 능력도 향상되어진다는 어떤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 민부부장 보시기에 오미크론 변이 잘 이겨내고 나면 팬데믹 끝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도 꽤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상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또 약간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이 경증 질환이나 무증상 환자가 많지만 그 확진자가 빠른 전파 속도로 많이 확산되게 되면 그만큼 입원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전의 유행보다는 이제 우리가 입원이 필요한 환자 숫자도 증가될 수 있고 사망자 수도 물론 비율은 적겠지만 더 증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는 없고 치명률 자체도 기존의 독감보다는 이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 대책을 향후 길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1월, 2월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확진자가 지금 갑자기 많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하려는 방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 집계 통계,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을 다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지역의 각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각 지자체 중심에 대응을 해야지만 빠른 대응, 그러니까 이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거기에 진단에 따라서 빠른 우리가 먹는 치료 약제를 투여한다든지 재택치료 환자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신속한 결정이 지금 현재는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 3월까지 정말
잘 대처하면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좋은 또 상황이 올 수도 네.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민 본부장 방금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다른 방역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넘어오는 등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검사 진료 방법은 물론이고요. 지역 방역 체계와 격리 기준 역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말씀 좀 주실까요? 네, 1월 14일 날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한 대비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금요일 날 김부겸 총리께서 또 변화되어진 이제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부가 갖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계획은 1일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5,000명 이상일 때는 대비 계획을 네. 그다음에 7,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대응 계획을 이제 점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대비 계획이 뭔지 대응 계획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하실 건데 네. 대비 계획은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어떤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고 하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네. 대응 계획이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확진자 관리 중심이 아니라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로 이 방향성이 바뀝니다. 네.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검사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대응 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부 중앙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대구시도 방역 체계, 대응 체계, 그다음에 검사 체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 과정에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가피하게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고위험군이고 나머지 분들은 재택치료로 이제 진원이 될 텐데 사실 재택치료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코로나의 공포에 비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실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코로나 확진됐는데 집에 있으라고 이런 거는 사실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데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가 특성하고 결합을 시켜보면 재택치료의 양상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민 본부장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재택 치료를 작년 저희들이 3월에 대구는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입원할 수 없는 정도로 2월 29일 날 741명 한꺼번에 나오고 그 이후에 누적 환자들이 3, 4천 명씩 될 때 전부 다 지금 현재 재택 치료죠. 전부 다 전화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계셨습니다. 지금 오미크론보다는 좀 더 그때 강력한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전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구시의사회 봉사단원들 한 170여 분이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한 이후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잘 됐었거든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택 치료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에서 첫 번째는 이제 재택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한 환자들을 빨리 먹는 치료약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거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간에 갑자기 고열이 나거나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빨리 진료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단기 외래 진료센터 같은 진료센터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응급 의료 체계에서 구급차가 빨리 출동해서 환자를 모시고 바로 가서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선결 조건이.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시는 이제 이번 설 연휴 전인 이제 이번 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택치료 시범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확산되는 것을 좀 막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게 지방 정부에서 이제 좀 대응을 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되느냐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제 확진자가 갑자기 전국에 많이 발생하고 정말 2만 명, 3만 명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를 지금 질본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결정을 하는 구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중증 환자 이제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상급 종합 병원 관리를 위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이제 지역 구군 보건소와 함께 빠른 대응, 신속한 대응으로 네. 신속하게 확진자를 체크하고 빨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격리할 수 있도록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재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지역이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재택 치료를 했던 경험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죠? 예, 맞습니다. 2020년 3월입니다. 우리 예. 처음에 우리가 예.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했던. 네. 지금 재택 치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준비는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힘드신 건 알겠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의문이실 텐데 김 단장님 보시기에 재택치료 준비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각각 소규모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분산해서 그냥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이관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개인 의원 단위에서 재택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이제 24시간 환자가 필요할 때 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1차 의료기관, 규모가 작은 1차 의료기관들은 이제 의료 인력이 적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구의 대응 계획은 지금 확진자 규모에 따라서 한 3단계에 나눈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1단계나 2단계까지는 주로 이제 병원급 이상에서 주로 재택 치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 3단계 정도까지 가면 최소 한 1일 한 5천 명 정도 규모까지를 재택 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어졌을 때 의원급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민복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제 의원들이 되어졌을 때 과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작동되어질지는 저희가 실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점검하고 어떤 보완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대구시와 의사회가 같이 이제 공조해서 이런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문제점들을 이제 계속 잡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쪽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도 하고 점검을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민 본부장님, 의사회 회원들의 실제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진하겠다고 해서 이게 어떤 군대 시스템도 아니고 훈련 나가자고 해서 금방 전투복 입고 나가면 훈련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의료행위라는 것 자체가요.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의사회 관계자분들, 현장 의료진들은 다른 목소리도 어쩌면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택 치료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저희가 재작 2년 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신은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야간에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응급콜을 받고 빨리 후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간에 빠른 후송 체계와 그다음에 가서 바로 검사를 하고 만약에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을 단기로 입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의 계획은 2월부터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외래 진료를 야간에 바로 할 수 있는 곳을 2개소 정도를 개소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확진자가 급증하면 한 4개소 정도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된다면 지금 현재 아마 그 의원급이나 그다음 병원급, 의원급에서도 이제 의사와 간호사 숫자가 많은 의원급이 이제 시범 사업에 먼저 참여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했는 이제 항원 검사를 이제 병의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서울시 의사회에서도 약간의 우려를 표명한 대로 이제 동선 분리가 안 됩니다. 작은 병의원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만약에 앞에서 바로 와서 이제 항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다른 외래 환자가 같은 동선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오미크론은 그 치명률은 낮아도 전파력은 엄청나게 세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더 노출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고 현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우려를 보이신다면 환자가 폭증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자 그러는데 바꿔질
병원은 없고 정부에서는 바꾸자고 정책만 내는 이런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병상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 지금 갑자기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비율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입원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중증 환자 역시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구시는 지금 대구 관내 감염병 전문병원들과 사실 잘 갖추어진 민간 협력 체계를 갖추고 계속해서 병상의 문제들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3단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최대 1일 최대 900명이 발생하는 규모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단계까지 되어졌을 때 최대 한 1248병상 정도의 감염병 전담 병상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일단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입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네. 입원율은 떨어져도 네. 입원 환자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 충격들을 얼마나 저희가 이제 버텨낼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지역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역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지역은 초반부터 너무 힘든 상황을 넘겨왔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다른 지역의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심할 거다 이런 걱정은 있거든요. 본부장님 보시기엔 지금 의료진들의 피로도나 이런 심각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2020년 1월 아마 중순부터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현장에 있는 우리 투입되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만나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 인력에 대한 이제 지원책과 그다음에 이런 방안을 지금 만들어야 되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다 그렇지만 정말 최전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료진 분들인데 그나마 한숨을 잠깐 돌려갖고 중증병동도 조금 그나마 좀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걱정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 얘기를 하고 치료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처음에 백신 우리가 되짚어서 한번 보면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백신만 나오면 이 코로나하고 이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치료제 개발 얘기 나올 때는 또 이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었는데 둘 다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3차까지 백신 접종을 하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래도 또 돌파 감염 얘기도 여전히 있고요. 단장님, 백신 접종 필요성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하고요. 아마 돌파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네. 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기존에 백신을 개발할 때에 타겟이 되었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바이러스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의 특성이 달라져서 이제 백신의 효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고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백신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세 가지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감염의 예방 효과, 그다음에 중증도를 예방하는 효과, 그다음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를 줄여주는 네. 효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효과가 여전히 대부분 존재를 하고요. 예방 효과는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백신을 개발할 때 돌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백신이 개발되어졌는데 이 돌기 부분에 변이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mRNA 백신으로는 두 번을 다 맞아도 예방 효과가 30% 미만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오미크론 확정 사례 한 5,030예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중에 한 80%가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한 49세 미만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3차까지를 맞으면 어떻냐라고 네. 설명을 드리면 3차 예방 접종을 하면 예방 효과가 거의 한 80%까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스터 샷을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차 백신 맞았던 분들이 약간만 부작용이 좀 심했던 분들은 3차 잘 안 맞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제 임신부나 기저질환자들은 더 한 것 같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3차 접종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마음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김 단장님께서 백신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기대치가 사실 너무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네.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많은 백신들이 효능이 사실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우리가 100%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기간이 보통 겨울 기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mRNA 방식의 우리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 처음에 이제 뭐 90% 이상의 효과로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국민들 머릿속에는 한 번 맞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 2번 맞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3번 맞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4차도 맞아야 되는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효능이 지금 현재 이제 위중증 진행 정도를 막는 거로 충분하다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러한 부작용 문제도 기존의 다른 약이나 다른 이제 백신들도 사실 이상 반응 같은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이렇게까지 이슈화 되지 않았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일반 임산부 일반인들보다는 또 이게 위중증화가 될 위험도가 9배 이상 높다고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맞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권하는 게 맞다고 지금 의료진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의 종식에 언제쯤 일어날 거라는 얘기는 성급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두 분께 그냥 마지막 질문 삼아서 한번 질문을 우리의 희망을 섞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본부장님 예. 마스크 언제 벗을 것 같습니까? 예상하시기에 본부장님 예상. 예, 그냥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2년 전에 저도 국내 언론에 많이 인터뷰를 할 때 이 코로나가 언제쯤 갈 것이냐라는 할 때 저도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때 인터뷰할 때 2년 정도는 갈 것이라고 그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정말 2년이 돼버렸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3차 부스트샷과 지금 재택 치료나 이런 관리가 잘 진행된다면 국내에서는 아마 3월까지는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안정화가 돼서 올 상반기 정도까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하반기는 아마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쓸 가능성이 있고 아마 실내 활동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확진자를 확 늘려서 좀 전체적인 집단 면역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고강도의 방역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계속해서 의료의 부담을 줄여서 좀 장기간 끌고 갈 것이냐 네. 이 정책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 이 대유행이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변화되는 추세는 조금 좀 장밋빛으로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도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말씀하실 시간을 단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겪었던 바이러스는 또 다른 성격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료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기능까지 상당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시민분들께서 개인적인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 그다음에 예방 접종에 참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복희 본부장님. 예, 저희가 2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그 당시 2월, 3월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너무나 마스크 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미크론도 그때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필수 의료 인력이나 사회 기반 시설의 인력들이 감염돼서 모든 것이 정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가 2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한 번 더 2년 전과 같은 대구 경북 시도민의 굉장히 잘하신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를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 두 분 모시고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 코로나 상황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지 가늠하기 힘든 양상을 보이는 정치권과는 달리 그래도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분야는 이전과는 다른 정도의 성숙을 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진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는 30여 년 전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를 즉각 소환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여러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종합하면 그야말로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제대로 작업 과정이 이루어지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컵에 물이 넘쳐 흐르게 만드는 것도 한 방울입니다. 컵을 채우는 과정에서 한 방울들이 모두 모여야 결국 마지막 한 방울로 물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채워지는 과정에 그 많은 한 방울들은 숨어버리고 마지막 한 방울에 물이 넘치는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는 네덜란드의 한 소년처럼 작은 구멍을 내 주먹으로라도 막지 않으면 결국 댐이 터져 마을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물 한 방울처럼 보이는 작은 과정에서부터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느 영역도 예외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